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국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화두는 단합과 결속이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 3년 연속으로 여당 연찬회 그리고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연찬회 오늘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 여러 표현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관통하는 뜻은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못 냈다. 그러한 위기 의식을 반영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똘똘 뭉치자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108석이라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 낭비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 또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처럼 움직이자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역시 우리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결정 지을 수 있는 의미를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찬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잘 좀 봐달라 좀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22대 국회 특검 정국으로 갈 공산이 큰데 그 특검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이나 김근태 특검이면 대통령 본인과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말하자면 22대 이 국회의 가장 큰 핵심적인 어떤 사안으로 들어왔을 때 국민의힘 108석의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가 특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합과 결속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단합과 결속이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단합과 결속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단합과 결속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단합과 결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가족이다. 똘똘 뭉쳐서 뭐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데 저는 우리는 가족이다는 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패밀리 비즈니스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안에서 하지 말고요. 좀 제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국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반성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워크숍 도중에 1호 법안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순직해병 특검 법안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을 1호 법안으로 내놨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의료개혁 같은 5개 분야의 31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민생 분야들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의미라는 것을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당연한 것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돼서 국회에서 통과돼서 실생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 과연 뭐겠습니까? 특검을 해서 뭘 가리자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규율하는 법률을 바라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이 5가지 분야에 대한 이 민생 법안들은 말 그대로 민생과 관련된 절실한 법안들이에요. 뭐 저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 뭐 의료 개혁 여러 가지가 다 망라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역으로 보면 22대 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결코 합의할 수 없는 21대 국회 마지막에서 넘어온 특검법 분쟁의 소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것들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야당과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일을 안 하는 야당에 대비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뭐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국민들께 뭐 강하게 저희가 뭘 잘했다는 듯이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려요. 이것은 당연하게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그러한 법률안 내용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여야 막론하고요. 지금은 이제 민생 패키지라고 5대 법안을 제출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각 뭐 여야 막론하고 이거 비슷한 법안들 여야에서 각 쏟아질 겁니다. 근데 이걸 내세웠던 것들은 민생에 좀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연찬회 같은 거를 하거나 이런 워크숍을 하면 이건 기본 메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게 뭐 비교가 돼서 지금 뭐 한동훈 특검법 부분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국 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하는 바는 없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거부권을 14번째 행사하시면서 했던 여러 가지 법안 중에요. 뭐 한우 농가 지원 이런 법도 다 거부를 하셨던데 전세 사기 대출법 이런 부분들은 거부해서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거부를 하시면서 반대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겠다. 전세 사기로 지금 8명의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런 어떤 지원을 하자는 특별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런 5개 법안을 가지고 민생을 논한다. 저는 지금 어느 도단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 지도부를 현행 단일 지도 체제 그리고 과거의 집단 지도 체제를 혼합한 절충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대표를 맡고 나머지는 전체가 탈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2등과 3등은 최고위원을 맡자 이런 제안인데 먼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행의 당대표 체제도 아니고 과거의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고 이것을 절충한 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실명을 거론을 하셨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할 경우에 유력한 주자들이 아예 출마를 안 했을 경우 그렇다면 전당대회 하는 의미가 너무 퇴색되지 않느냐, 지도부 구상이 너무 단순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다. 그게 이제 현행 체제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네. 거예요. 대표 한 명 뽑고 나머지는 최고위원회만 출마해야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좀 그래도 중량감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많이 포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1등, 2등, 3등이 대표에 출마한 분들이 지도부에 있고 또 최고위원도 따로 뽑아서 그분들도 지도부에 있고 이런 것을 아마 생각하신 걸로 저는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뭐 논리적으로 그러면 최고위원을 뽑는 그 분들과 대표에 출마한 분들과의 관계 설정도 애매해집니다. 당선도 아니고 2등, 3등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밑에 최고위원 선거라는 것을 해서 또 올라와서 같은 동렬의 최고위원이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부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저희 당 상황에 이 맞게 뭔가 새로운 안을 내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제안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의 집단 지도 체제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시절에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이 시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으면서 이 집단 지도 체제의 문제점이 좀 불거져서 현행 단일 지도 체제로 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렇게 절충형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여러 당권 주자들이 한 지도부에 같이 있을 경우에 이 지도부의 과연 미래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도 비판 지점이 있는 네.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두 제도의 단점만 모아놓은 절충형이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하든 뭐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 지금처럼 하든지 아니면 과거의 그런 집단지도 체제를 하든지 일장일단이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비대위에서 이제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제가 좀 짚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전제로 해서 어떠한 안을 낸다 하는 것은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께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말고 당의 앞날과 또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여당의 입장을 고려한 그러한 현명한 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 절충형 안을 내놓은 배경을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직 이 전당대회에 출격을 할지 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은 출격을 하게 되면 어디 하냐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그러면은 당대표 이 선거에 나올 선수들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등까지는 당대표하고 2, 3등은 수석 최고위원으로 두고 네. 나머지는 최고위원으로 뽑아서 절충을 하자는 건데 저는 윤희석 대변인 말씀대로
한 사람을 위해서 당의 어떤 당헌 당규와 기준을 바꾸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는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게 시대 상황에 맞게 단일 체제가 맞느냐, 집단 체제가 맞느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흔들리는 국민의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좀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지만 저는 집단 지조 체제냐 단일 체제냐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민의힘에 대한 그립감이 너무 세거든요. 세 왔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도체제 결정을 하는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고려한 이런 룰 변경들은 별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병 특검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얘기한 안철수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것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폼생 폼사 정치다. 찬성표를 던졌다면 당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탈당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다. 의견을 허용하는 정당이 강한 정당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당내에서 벌어지는 이 갑론을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당이 그래도 의석수는 좀 줄었지만 아직도 건강한 민주성을 잃지 않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의견도 일견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윤상현 의원의 평가도 또 일리가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네. 있는 것이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비중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정치적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또한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해병대 특검법에 대한 저희 당의 공식적인 당론,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은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는 평가대로 받아들이고 특검법, 이번에 또 다시 상정이 됐는데 이 특검법의 불합리성,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건강하다는 이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제 건강 진단용으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공당 정치, 정당 정치라는 거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반대 의견들이 존재하는 게 건강하다고 네. 표현하죠. 근데 안철수 의원의 어떤 지금 이 특검에 대한 그 소신 발언 그리고 어떻게 표를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찬성하셨는지 반대를 했는지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처한 상황들이 결국 예전에는 그 용산만 바라보면서 그냥 단일 대우로 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상현 의원의 말에 저는 좀 무게를 좀 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다고 해서 탈당을 주장한다면 그러면 정당 내에서는 뭐 각 의원들이 헌법 46조 2항에 따라서 국익과 양심에 따라서는 헌법기관의 채무가 규정돼 있는데 그걸 버리라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어떤 행위 자체는 모르겠지만 그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편들면서 했던 말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네.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여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 정당 정치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봤고 범야권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특검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를 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야말로 범여권에서 22대 국회 첫날부터 특검 모드로 바로 강공 전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 뭐라고 설명 주시겠습니까? 배경은 특검 유발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재량을 저는 인정하고요. 뭐 민주당이 야당도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본인과 그러니까 본인이 관련될 수 있는 특검과 본인의 배우자가 관련되어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신중하게 써야 될 재량권이긴 하지만 그런 거부권을 특검을 막는 데 썼다라는 측면에서는 입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도 높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22대로 넘어가서 다시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것이고요. 한동훈 특검법은 저희 당이 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시기상조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은 지금 대통령실이 수사유발했던 최병 특검 대통령이 왜 자꾸 이걸 네. 거부하는지 이거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검찰의 수사팀까지 바꿔가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들, 주가 조작 사건, 이 특검법 국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특검법과는 좀 다른
기회를 가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은 아주 많은 시간 좀 논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부분이라서요. 일단은 좀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그 협의 과정을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범야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법안들을 연이어서 발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특검 유발자라고 했으니까 저는 특검 중독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만이 아니라 21대 국회 내내 네. 특검을 부르짖었던 것이 민주당 그리고 야권 아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해병대 순직 사건 관련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직전 21대 국회 마지막에 불과 며칠 전에 이것이 재의결해서 부결이 됐으니까 네. 거의 동일한 내용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다시 한번 여당과 협상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뭔가 수기를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그 자체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이 첫날부터 이것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오히려 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부과해서 통과시키려고 또 발의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에게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께도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성윤 의원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민주당 의원인데도 글쎄요.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갖고 했는지 물론 의원 개인이 발의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너무나 정략적이다 말씀드리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특검법을 맨 먼저 발의한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누누이 얘기했던 조국이라는 분은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가, 왜 국회의원이 됐는가에 대한 물음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적 복수를 위해서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공적인 어떤 역량을 여기에 쏟고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 민주당에서조차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봐서는 역시 조국 신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재발의한 해병특검법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21대 때 폐기된 부분과 비교해봤을 때 다소 바뀌었습니다.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이 포함이 됐고 또 특검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자가 임명이 되고 또 변협의 사전 추천권은 없앴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은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평가는 동일하죠.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부터 국민의힘은 빠졌고 뭐 야권 다른 당을 배려해서 네. 그쪽에도 추천권을 줬다고 하지만 대한변협이라는 그래도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법조 3륜 중에 한 축을 완전히 빼버렸다는 점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을 때 뭐 3일 지나면 연장자를 자동으로 임명하게 하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넣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리는 없으나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으니 그것을 걱정해서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감정적인 것을 섞어서 법안을 만들 정도로 민주당의 지금 상태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해병특검법의 내용이 다소 변경된 건 어떤 의미라고 설명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난 21대 때 했던 특검 법안을 그대로 복부돼서 갈 수는 없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어차피 22대 지형 자체가 국민들께서 범야권이 192석이라는 많은 의석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사 외압의 징후가 있기 때문에 이조차도 또 추가로 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나씩 밝혀지는 게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통령 이종섭 장관이 4차례나 통화한 게 드러났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서 특검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매워졌다고 봐야겠죠. 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원 개정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은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를 조절하도록 민주당이 당원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당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상당한 사유에 과거에는 없었던 대통령 권리 상황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실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좀 취재를 해봤고요. 네.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당원 당규를 좀 손보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정도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안들이 확정적으로 안건으로 올라가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가자 말자 네. 이런 논의까지는 안 갔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언론 보도 부분들은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좀 비슷한 부분들은 그래도 1년 전에 대선 1년 전에 어떤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좀 손을 보자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지금 건들면 오해를 받잖아요. 네. 본인이 7월 초에 이제 연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임을 발표하기 전에 당원 당규를 손질하고 들어가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본인을 위한 당원 당규 손질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 같은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제가 오랫동안 정당 정치를 해본 상황에서는 굳이 당원 당규 1년 전에 안 바꿔도 지금 안 바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임이 돼서 대표가 돼도 차후에 한 1, 2년 지나서 그때 가서 당원 당규 바꿔도 되는데 굳이 왜 이걸 띄우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어디에서 새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 어떤 정치 실험의 어떤 그런 사안 같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당원당규 개정 내용이니까 제3자적 관점으로 그냥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이 얘기는 당권 대권 주자가 딱 한 명이란 얘기예요. 뭐 누군지는 다 아실 거고 그것을 지금 대선 되기 3년 전에 미리 정해버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뭐 지지자들은 열공할 수는 있어도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뭔가 급하다. 또 거기에 임기 연장할 수 있는 전제 조건에 대통령이 거리될 수 있는 상황까지 넣었다는 것은 뭐 조기 대선이라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구나. 그럼 그걸 왜 바라겠느냐? 결국 사법 리스크랑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민주당 내부, 특히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측근 그룹들이 가진 생각에 일단을 엿보게 한다. 지금 굉장히 뭐 의석수가 많아서 굉장히 뭐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불안한 심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200석을 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평가가 이 지점까지 연결되는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